잠이 오지 않아. TV를 켜보니 노란 바다에 세 개의 파도가 날 반기네. 달이 빛나는 밤에 당신은 더욱 빛나네. 안녕하세요. 주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4일 밤 10시입니다.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정말 큰 일이 있었지요. 다들 뭐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 뭐 큰 결정을 지켜보시느라 아마 마음이 복잡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뭐 이 펄밤만큼은 뭐 잠시나마 숨 돌리는 공간으로 사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은요. 군대 얘기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남자들이 좋아하고 여자들은 싫어하는 군대 이야기지만 깊은 밤 참지 못하고 싸지르겠습니다. 제가 입대를 좀 늦은 나이에 했습니다. 24살에 입대. 이런저런 핑계로 가기 싫어 미루다 친구와 가족들에게 끌려가듯 입대했습니다. 친구들은 이미 전역을 했고요. 저에게 수많은 조언을 했습니다. 네가 나이는 있어서 대우는 해주겠지만 일단 첫인상이 중요해. 무조건 제일 높은 병사한테 싸바싸바 해. 이 말을 들은 후 저는 앞으로의 편한 군 생활을 위해 자대 배치를 받자마자 모든 병사를 스캔하였습니다. 그때 저기서 누가 봐도 높아 보이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깔깔이에 슬리퍼를 질질 끌고 다니던 그가 가장 높아 보였습니다. 저는 해바라기에 나오는 명대사 이건 기회야. 선임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주는 거야. 를 속으로 말하며 그 선임에게 관등 성명을 대고 선물입니다! 라고 말한 뒤 자대에 도착했을 때 중대장님께서 주신 과자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어이없다는 듯이 쳐다보았고 옆에 있던 다른 선임들이 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는 같은 부대원인 걸 알고 환하게 웃으며 아 그래? 너 이름이 뭐라고?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이병 펄떡이 라고 말했고 저의 이름을 그에게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어이없다는 그래 잘 먹을게 펄떡아 고마워. 그는 웃으며 멀어져 갔습니다. 그날 밤 앞으로의 창창할 것만 같은 군생활을 꿈꾸며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평일 업무를 시작하려는데 중대장이 모두 연병장으로 모이라고 하였습니다. 무리를 따라 나갔는데 구령대 위에 중대장과 그 선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중대장이 말하였습니다. 자, 오늘 전역하는 병건이 축하해주고 그는 전역자였습니다. 이어지는 중대장의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 자대에 온 날 저녁 그도 마지막 휴가에서 복귀하였고 그렇기에 저의 얼굴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밤 많은 부대원들이 그의 전역 후 계획을 들으러 몰려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 위병소 앞에서 제 이름을 부르며 힘내 펄떡아 떡아 라고 말하며 저 멀리 사라졌습니다. 신청곡은 임정희의 진짜일 리 없어입니다. 임정희의 이게 진짜일 리 없어였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읽을 건데요. 놀랍게도 다음 사연도 군대 이야기입니다. 아니 저는 정말 모든 사연을 순서대로 읽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다음 사연도 군대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아무튼 군대 사연이 연속으로 3개가 나오게 됐네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군의 날이냐고요, 오늘? 아니요. 오늘 4월 4일인데요. 자, 안녕하세요.
때는 연도를 특정하면 제가 특정될 수 있으니 적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포병 부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포병 특성상 자주포를 포상이라는 곳에 엄폐시켜 놓습니다. 콘크리트로 인공 언덕을 만들어 굴을 뚫어 놓은 마치 왕릉 같은 그런 구조물이죠. 그런데 포상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은 구조물인데다가 그 위를 강제로 흙으로 덮어놓고 풀을 자라게 만들었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어 그런지 별별 풀들이 자라납니다. 얇은 대나무나 갈대 같은 것은 흔합니다. 심지어 상급 부대에 가니까 작은 나무도 자라더군요. 자라나다가 혹여나 뿌리가 깊어지면 포상을 무너뜨릴 수 있을 텐데 그걸 베지 않고 내버려 둔 것도 참 신기했습니다. 물론 예전부터 이래왔던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예초병이 이를 이등병의 머리처럼 짧게 잘라 깔끔하니 잔디만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오히려 자연스럽게 두는 편이 은폐, 엄폐에 유리하고 포상의 토사가 유실되지 않게 한다는 상급 부대의 지침상 저녁을 앞둔 말년 병장처럼 포상의 머리도 길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날이 좋으면 어디서 날아온 씨앗에 민들레로 장식되어 봄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포상이 미쳤다라고 했죠. 머리에 꽃을 달고 다녔으니까요. 어쨌든 인공적인 구조물이고 튀어나온 구조상 해가 비치지 않는 구역이 생깁니다. 그러면 반갑지 않은 손님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바로 버섯입니다. 저희 포상에는 흰색 커다란 버섯이 군데군데 자랐는데 독버섯인 애광대버섯인지 흰 오뚜기 광대버섯인지 양파 광대버섯인지 도구산 광대버섯인지 아니면 식용 가능한 굴털이나 모래배꽃버섯인지 이도 아니면 제주도에서 별미라는 큰 갓버섯인지 버섯에 우매한 저희는 알 방법이 없어 일단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버섯이 유독 많이 자라있는 구석진 포상을 우리는 헤네시스라고 불렀습니다. 유독 손이 많이 갔던 구석진 포상을 따로 부를 명칭에 헤네시스만큼 적절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근 포병 부대에서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결국 버섯을 식용한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해당 병사는 크게 배탈이 났고 구토를 하며 군 병원으로 실려갔다고 합니다. 다행히 입원으로 끝났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다음 지휘관 회의에서 상급 부대장께서 화면에 등장하여 이렇게 명령을 수정하셨습니다. 내가 이야기한 자연스럽게 두라는 의미는 독버섯까지 자연스럽게 두라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만, 그러니까 포상을 해치지 않고 부자연스럽지 않기만 하라는 의미였지 그걸 위험한 독초까지 내버려 두라는 의미가 아니다. 장성급 연배를 가지고 계셔서 그런지 오히려 이렇게 나긋나긋하니 혼을 내시더랍니다. 들리는 소문으로 버섯을 먹은 병사는 독버섯을 먹고 죽으려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군생활도 꽤 잘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독버섯을 먹은 이유는 그저 환각을 느끼려는 것이었습니다. 포상에 버섯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되자 이를 검색해 광대버섯이라 생각하여 작게 뜯어 차처럼 물에 타먹었다고 합니다. 독버섯이었으나 희석해 그런지 죽지 않았던 것이죠. 직접 물어뜯었으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마스크는 물론 전술 장갑 위에 비닐 장갑을 추가로 장착한 채 포상의 버섯을 퇴치하였습니다. 중무장한 이유는 어떤 버섯은 손만 대도 치명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공로목을 끼고 헤네시스 자유사냥터에 왔다는 농담이 목까지 차올랐으나 더운 여름 마스크까지 끼고 포상에 올라 땀 뻘뻘 흘리며 일하는 가운데서 그런 농담을 던질 용기는 차마 나지 않았습니다. 결말이 어떻게 되었냐고요? 이후 포상을 부자연스럽지 않은 선에서 가장 깔끔하게 유지하기 시작하다가 결국 흐지부지 되어서 다시 예전처럼 예초병이 말끔하게 삭발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신청곡은 팥죽송으로 유명한 미스터 위블의 베저스입니다. 버섯 정말 위험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에서 알고리즘이 추천해준 영상이 있었는데요. 어떤 중년 부부셨는데요. 산에서 영지버섯을 발견하고 이제 채취를 하셔서 다려 마신 거예요.
근데 사실 영지버섯과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독버섯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분이 다행히 목숨을 잃진 않았는데 머리가 다 빠지신 거예요. 그 남편분도 다 빠지시고 아내분도 다 빠지시고 독성이 얼마나 강하면 다려 마셨는데 그렇게 됐을까요? 그리고 모양새도 영지버섯이랑 똑같이 생겼어. 그러니까 버섯이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떤 건 식용이고 어떤 건 독버섯이고 막 그런 게 되게 많아가지고 그냥 야생에서 발견하는 버섯은 안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 버섯 먹었냐고요? 무슨 말씀? 주호민의 저주라니 무슨 말씀이신지. 자, 노래 듣겠습니다. 아, 이게 팥죽송이었군요. 오소리가 나와서 야랄 떠는 노래라고 채팅창에 나왔는데 정확한 설명이었습니다. 이 뮤직비디오 같은 게 있는데요. 오소리가 나와서 계속 춤을 추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사연을 작성하는 현재 기준으로 저녁까지 단 하루 남긴 말년 병장입니다. 이 사연을 읽으실 때쯤이면 저는 이미 민간인 신분이겠네요. 제가 작성할 사연은 괴인 사연인데요. 제 군대 후임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일단 저는 군대에서 중대 행정병으로 근무를 했었고 주마다 소대별로 신청서를 뿌려서 중대원들이 작성한 신청서를 토대로 휴가나 외출, 외박 등을 인트라넷에 올려 중대장님이나 대대장님의 승인을 받고 외출증, 휴가증을 출력해서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 저희의 업무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휴가를 인트라넷에 올릴 때에는 양식에 맞추어서 올려야 했는데 그 중에 행선지를 작성해야 하는 칸이 있습니다. 행선지를 작성하는 칸은 직접 타자로 작성하는 것이 아닌 서울부터 부산까지 쭉 선택하게끔 되어 있었고 행선지도 서울, 부산 이렇게 시 단위가 아니라 서울이면 송파구, 강남구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기에 드래그해서 찾기에는 상당히 귀찮은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이면 서울특별시가 아니고 그냥 서울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인 제 후임은 제 부사수였어서 일을 배울 겸 저를 대신해서 휴가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휴가 신청서에 행선지가 광주광역시라고 적혀있는 신청서가 있었고 양식을 작성하고 있던 그 친구는 해맑게 저에게 병장님, 광주에 광역시라는 곳이 있습니까? 도저히 못 찾겠습니다. 라고 제게 해맑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친구는 광역시를 행정구역의 단위가 아닌 광주 안에 있는 어떤 지역의 이름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순간 저뿐만 아니라 행정반 안에 있던 모두가 얼어붙었고 벙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의 이런 충격적인 발언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과 시간이 끝나고 일이 끝난 저희는 핸드폰 불출 시간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생활관에서 TV를 봤습니다. 그때 보던 TV 프로그램은 톡파원 25시라는 여행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회차는 일본 여행을 하는 회차였습니다. 한참 재밌게 보면서 일본 여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 부사수인 그 친구의 단 한마디는 또 생활관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병장님! 일본에 가는데 여권이 필요합니까? 그 한마디로 소대원 전체가 얼어붙게 되었고 저희는 그럼 당연하지 라는 말과 함께 침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커뮤니티에서만 보던 썰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라 참 저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참 재밌는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펄밤의 사연도 다 써보고 말입니다. 이 외에도 위병소에서 빨리 문 안 열어준다고 당시 병장이었던 위병 사관한테 하이빔을 쐈던 운전병 후임, 그리고 자대 배치받고 불과 이틀 되었는데 선임한테 갈매기 오줌 냄새가 난다고 좀 씻으라고 했던 후임, 유격 훈련 가서 체조 때마다 매번 마지막 구호를 외쳐서 맨날 열애 당하셨던 저희 중대장님. 참 다시 돌아보면 유쾌한 사람들도 많았던 군 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녁
가려니 아쉽기는 개뿔 기분이 째질 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대에서 체단실에서 운동할 때나 연병장에서 산책할 때나 주말에 낮잠 잘 때나 항상 펄밤과 함께 있어서 힘들었던 군 생활을 그나마 편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펄밤도 제 군 생활의 일부로 기억에 남을 것 같고 이제 사회에 나가서도 열심히 듣겠습니다. 항상 고마워요 펄디. 그리고 항상 재미있는 사연 써주는 펄떡이들. 신청곡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아티스트인 빈지노의 군 생활에 대한 얘기가 담겨있는 빈지노의 캠프 신청하겠습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전역 축하드립니다. 전역 무사히 전역하셔서 너무 다행이고요. 군대에서도 펄밤을 들을 수가 있었군요. 너무 좋아진 거 아니냐 군대? 군대에서 펄밤도 듣고. 아무튼 밖에서도 꾸준히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빈지노의 캠프 듣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첫사랑 사연입니다. 아마 사연을 읽힐 즈음엔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추적추적 봄비가 내리는 봄이 만연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애를 만난 건 지금처럼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3월의 어느 오후였답니다. 막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저는 봄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싸늘한 날씨에 옷을 여러 겹 껴입은 채로 무겁게 짓누르는 눈꺼풀과의 힘겨운 몸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후한 목소리의 국어 선생님의 주문과도 같은 공무도화가는 눈꺼풀에 무게를 더해줄 뿐이었죠. 공무도화, 공경도화. 비트에 맞춰 고개를 끄덕이던 전 꽤나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첫눈에 누군가에 반하는 그런 경험을 말이죠. 잠에서 깨기 위해 열어놓은 창문에 휘날리는 머리, 오래 쓴 안경 때문에 눌려 생긴 콧자국, 포켓몬 샤프 위에 달랑거리던 파이리까지 모든 것이 예뻐 보였습니다. 정말 이상한 경험이었습니다. 분명 처음 반을 배정받았을 때에는 그렇게 이뻐 보이지 않았거든요. 하여튼 저는 그날 이후로 그에게 완전 빠져버렸습니다. 그 친구 이름을 이제부터 호미라고 할게요. 그날 이후로 뭘 할 때마다 호미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하고 시시콜콜한 농담을 하다가도 흘깃, 과학 시간에 주기율표를 외우다가도 흘깃, 맛없는 급식을 먹다가도 흘깃 쳐다봤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묻힌 스토커처럼 몰래 보기만 했네요. 혼자만의 마음을 키워나가던 것도 한 달 무렵 저는 슬슬 행동을 해야 할 때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행히 호미는 반에서 1, 2등을 다투는 성적을 가지고 있었고 저는 공부를 핑계로 조금씩 말을 걸었습니다. 하루는 어려운 수학 문제를 알려달라고 말했고 하루는 영어 단어를 알려달라고 하면서 말을 점점 걸어봤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같은 영어 학원, 수학 학원을 다니고 있더라고요. 학원에서 유일하게 같은 반 친구였던 저희 둘은 급격하게 친해질 수밖에 없었고 여름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던 6월 초 저의 고백으로 저희는 사귀게 되었답니다. 둘 다 처음으로 해본 연애였던지라 엉성했지만 그래도 어찌저찌 데이트도 열심히 하고 맛집도 찾아다니면서 즐거운 연애를 했습니다. 스마트폰도 많이 보급되지 않았던 시절 몰래 산 mp3의 노래를 다운받아 이어폰을 한쪽씩 나눠 끼고 버스에 앉아 하루 종일 돌아다니기도 했었죠. 밤에는 독서실에서 몰래 나와 그네에 앉아서 초코우유를 입에 물고 별을 보며 밤새도록 떠들었던 기억도 있네요. 시간은 어느덧 흘러 다음 해 3월이 되었습니다. 평소에 공부를 하지 않았던 저는 호미를 따라 학원도 열심히 다니고 독서실도 다니다 보니 성적이 꽤나 많이 올랐지만 호미는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공부만 하던 애가 놀러 다니니까 자연스럽게 등수도 4등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호미 부모님은 슬슬 호미를 의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상하게 딸이 용돈을 더 받아가더니 성적이 떨어지니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으셨을 겁니다. 부모님의 추궁과 수사 끝에 저희는 결국 들켰고 헤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반대했지만 호미는 성적 하락에 대한 염려와 부모님의 압박으로 꽤나 고민이 많은 듯 했습니다. 호미는 3월의 막바지에 일주일만 고민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뒤 결국 저희는 헤어졌습니다. 4월에 봄비가 촉촉히 내리던 그날, 독서실 근처 놀이터 앞 갈림길에서 그만 만나야 할 것 같다고 말한 호미는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뭐라 대답해보기도 전에 달려갔습니다. 대충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막상 그 말을 들으니 마음가짐처럼 담담하게 받아들이기는 힘들더라고요. 그날은 우산도 옆에 두고 비를 맞으며 그네에 앉아 내리는 빗소리에 숨어서 끄끄대며 울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우산도 들고 간 아들이 비에 푹 젖어서 콧물도 훌쩍거리면서 집에 들어오니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저는 엄마가 눈치채기 전에 감기에 걸린 것 같다고 선수를 치고 빠르게 목욕탕으로 들어가 물을 크게 틀어놓고 남은 눈물을 흘렸답니다. 다음 날엔 퉁퉁 부은 눈을 하고 하루 종일 자는 척을 했습니다. 홈이 얼굴이라도 보면 또 눈물이라도 왈칵 쏟아질까 봐 걱정했는데 정말 아팠는지는 모르겠지만 호미는 결석을 했더라고요. 그날 수학 시간에는 숙제였던 문제집을 적셔온 죄로 푹 젖은 문제집으로 먼지나게 맞았습니다. 그날 이후론 딱히 호미를 만나진 않았습니다. 3월 이후로 반이 갈라지면서 호미를 만나러 가지 않는 이상 자연스럽게 만나기는 쉽지 않았고 호미도 저도 일부러 각자의 반 방향으로는 가지 않았기에 스치듯 마주친 것 외에는 딱히 접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타고난 감성충이었던 저는 문제를 풀기만 하면 홈이랑 공부했던 생각에 질질 짜느라 공부를 많이 못해 재수를 하고 말았고 홈이는 다시 공부를 열심히 해서 S대학의 경제학부에 입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학도 졸업하고 일을 하고 있지만 가끔 봄비가 내리면 그날의 짭짤했던 빗방울 맛이 생각나네요. 신청곡은 비가 오는 날에는 꼭 호미가 들었던 그리고 헤어지던 날 하염없이 비를 맞으며 들었던 그 노래 빌 위더스의 Just the Two of Us 신청합니다. 그려진다 그려져. 풍경이 그려지는 그런 첫사랑 사연이었네요. 자, 다음 사연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평소 운동할 때 펄밤을 듣곤 하는 청취자입니다. 시간이 더럽게 안 가는 유산소 운동을 펄밤과 함께라면 1시간 뚝딱이라 참으로 고맙습니다. 재밌게 듣기만 하다가 저도 처음으로 사연을 하나 보내봅니다. 최근 저희 장인 장모님께서 프랑스, 이탈리아 여행을 다녀오셨습니다. 과거에 독일에서 사셨던 경험도 있으시고 더 연세가 드시기 전에 유럽 여행을 다녀오고 싶으시다 하셨죠. 여담이지만 그래서 제 아내는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모처럼 가는 유럽 여행이니 저와 아내에게 원하는 기념품을 사오시겠다며 말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무얼 말씀드릴까 생각하다가 치약을 사다 달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어느 유튜브 영상에서 외국의 치약은 맛이 미묘하게 다르기 때문에 여행에서 돌아온 뒤 그 여행지 현지 치약을 쓰면 쓸 때마다 여행의 추억이 떠오른다는 말이 기억나서였습니다. 제가 가는 여행은 아니지만 프랑스나 이탈리아의 이국적인 느낌을 간접 체험해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약 2주간의 여행을 무사히 마치시고 돌아오신 장인 장모님께서는 제 부탁대로 치약을 3개나 사오셨습니다. 호기심에 바로 하나를 뜯어서 써보았는데 솔직히 맛이 별로 없었습니다. 마치 민트 초코 호빵을 먹는데 당분이 0%인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매일 하는 양치질에 첫 번째 치약은 어느덧 소진이 되었고 두 번째 치약을 언박싱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번 치약은 맛이 좀 다르려나 하고 칫솔에 치약을 쭉 짰는데 아니 글쎄 투명한 치약이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치약은 맛도 특이하더니 아니 두 번째 치약은 투명하기까지 역시 프랑스야 하며 칫솔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치약은 지난번 치약보다도 맛이 더 이상했습니다. 아니 지난번 치약은 맛은 없긴 했어도 민트 향이라도 났는데 이번 것은 민트 향도 없고 불쾌한 약품 맛만 났습니다. 그래도 계속되는 칫솔질에 거품은 잘 났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하며 치약 라벨을 살펴보니 겔 머시기라고 불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저희 누나가 치과에서 일을 해서 가끔 치약이나 잇몸에 바르는 약 샘플 같은 것을 받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받아서 써봤던 잇몸에 바르는 약이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치약이 아니라 잇몸약이구나.
치약 섹션에 같이 있던 잇몸약을 집으셨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약은 내용을 알고 써야겠다는 생각에 프랑스어가 잔뜩 써 있는 치약 뒤편을 사진으로 찍어 번역기를 돌려보았습니다. 요즘 세상 참 편해졌죠. 이 윤활젤은 성교 중 부부의 편안함을 향상시키기 위한 무색, 무취의 두 파트너의 은밀한 부위의 이하 생략. 저는 적잖은 충격을 받았고 열심히 칫솔질을 하던 제 손은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제품은 육체적인 관계를 나눌 때 도움이 되라고 부끄럽고 미끄덩하게 만드는 용도로 나온 제품이었습니다. 핸드폰으로 번역 돌린 것을 아내에게 보여주고 서로의 멱살을 잡고 끄끄대며 웃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사용하면서 번역해 본 것이라 아내는 다행히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뭐 그런 일에도 쓰이는 것이니 이걸로 양치를 했다고 몸에 해롭진 않겠지요. 바쁘셨을 해외여행 중에도 사위가 부탁한 것을 챙겨주시고 또 이렇게 재미있는 해프닝까지 만들어주신 장인 장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사연이 소개가 된다면 제품의 인증샷을 카페에 올려보겠습니다. 겉으로 쓱 보면 정말 치약 같아 보입니다. 물론 문제 그 젤은 더 이상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뭐 또 그냥 버리자니 뭐 해서 화장실 선반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따로 쓸 데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는 항상 팟캐스트 버전으로 들어서 신청곡은 하지 않겠습니다. 펄디께서 생각나시는 청취자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 선곡 부탁해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인체 무해하겠죠 뭐. 아니 제가 웃긴 생각이 났는데 이거는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저만 알고 있겠습니다. 옛날 왕의 남자에 나오는 대사가 있는데 윗입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아닙니다. 윗입 그거 아닙니다. 그 아이즐리 브라더스라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가수가 있는데요. 요거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즐리 브라더스의 Living for the Love of You였습니다. 노래 참 좋지요?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펄님. 라디오를 들으며 힐링을 느끼는 30대 처자입니다. 라디오 사연을 듣다가 저도 몇 가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공유하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20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의 일입니다. 그날은 운동회 날이었습니다. 요즘에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부채 댄스 시간이 있었습니다. 부채 댄스가 뭐냐면 전통 한복을 입고 부채로 파도 모양과 꽃 모양을 만들며 감동을 주는 그런 춤사위입니다. 부모님들 앞에서 열심히 부채 댄스를 선보이고 그 다음 시간을 위해 체육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이제 운동회의 하이라이트인 계주 등등의 행사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샤이걸이었던 저는 교실에서 갈아입지 못하고 화장실에서 갈아입었습니다. 그런데 급히 갈아입으면서 양말 한 짝을 화장실에 두고 나왔습니다. 마치 신데렐라처럼요. 그렇게 교실에 앉아 선생님의 설명을 듣던 와중에 한 선생님이 교실 정문을 열고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디서 많이 보던 걸 손에 들고 계셨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화장실에 두고 나왔던 양말 한쪽이었죠. 이거 혹시 주인 있냐? 고 말하시면서 야, 화장실에 떨어져 있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양말이라고 도저히 말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왜냐고요? 이미 다들 코를 막고 발냄시 하면서 까르르 웃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큰 교실에서 냄새가 날 리도 없고 그냥 초딩들은 양말을 보면은 반사적으로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고요? 저도 같이 코를 막고 발냄시 하며 저를 같이 비난했습니다. 그 기억은 지금도 가슴 아픈 사연으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의 일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마른 몸이었습니다. 마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독한 변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종종 있죠. 저도 어릴 때부터 변비를 달고 살았습니다.
보통은 엄마가 좌약을 넣어주거나 약을 먹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회사에서 직원들 자녀들을 모아 3박 4일로 캠프를 떠나는 행사를 했습니다. 저는 3박 4일간 캠프를 떠나 신났지만 그건 아주 지옥의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변비를 도와주던 어머니가 같이 못 갔기 때문이죠. 저는 4일 동안 응가를 하지 못하고 캠프를 마무리했습니다. 어머니가 데리러 오셔서 같이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4일간 가득 담아둔 응가에 가스가 살짝 새어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냄새는 정말 살상무기에 가까웠습니다. 장내가 술렁거린다는 걸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다들 냄새의 출처를 찾기 위해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던 어머니도 눈치채지 못하고 코를 막고 이게 대체 무슨 냄새야? 하면서 두리번거렸습니다. 제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코를 막고 이게 대체 무슨 냄새야? 하면서 좌우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다들 저를 범인으로 생각하진 않았어요. 체구가 작은 초등학생이 낼 수 있는 냄새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이렇게 저의 사연은 끝입니다. 펄님 사연에 글을 올리는 게 처음이라 너무 떨리네요. 오늘 좋은 하루를 보내세요. 저 깨끗한 사람입니다. 오해 말아주세요. 신청곡은 강수지님의 보랏빛 향기입니다. 본인을 부정하네요. 본인을 2번이나 부정하셨네요. 그렇군요. 잘하셨습니다. 거기서 뭐 내가 했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보랏빛 향기 듣겠습니다. 강수지의 보랏빛 향기였습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주펄님 안녕하시렵니까? 꾸준히 방송 보고 듣는 30대 후반 남자 펄떡이입니다. 길었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니 길거리에 교복 입은 학생들이 자주 보이더군요. 학생들을 보니 제 학생 시절 사랑인지 썸씽인지 뭐라 할 수 없는 추억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시기는 2000년대 후반, 제가 대학생이 된 해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고등학교까지 지방에서 다니다가 서울로 대학을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합격이 확정되고 바로 학교 근처에 자취방을 구했어야 했는데 계획 세우기를 귀찮아하고 느긋한 성격이었던 저는 2월 말이 되어서야 지낼 곳을 찾아보러 서울에 올라오게 됩니다. 역시나 제가 지낼 수 있는 기숙사, 자취방은 남아있지 않았고 모두 입주자가 결정된 상태더군요. 그 당시에는 하숙집이 점점 인기가 줄어서 그랬는지 남아있는 곳은 하숙집뿐이었습니다. 하숙집에 들어가는 게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하숙집은 반지하 또는 1층에서 2층, 3층이 있는 주택이었는데 반지하와 1층은 남학생, 2층은 주인집 겸 공용 거실, 3층은 여학생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하숙집의 1층에서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아시는 것처럼 하숙집은 매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밥을 줍니다. 개강 하루 전 하숙집에 짐을 풀고 저녁을 먹으러 하숙집 공용 거실에 갔는데 저와 다른 1학년들은 처음 본 선배님들이 1학년들아 오늘 밤은 파티다 모두 지하로 모였 하고 외치더군요. 그날 밤 약 10명 내외의 학생들이 반지하에 모여 소주와 맥주에 과자 몇 봉지와 함께 미친 듯이 마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인싸였습니다. 인싸 선배님들이 저를 비롯한 1학년들을 데리고 술을 마시는데 와, 대학 생활이 이런 거구나. 너무 재밌다. 정말 최고다. 라고 느껴버렸죠. 그날 이후 저는 과 생활은 내팽개치고 하숙집 형 누나들과 매일 붙고 마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잘 노는 사람들이었어요. 매일매일이 새롭고 짜릿했습니다. 그렇게 1학기와 여름방학이 지나가고 2학기가 시작되었는데 하숙집에 뉴페이스가 등장하더군요. 1학년이라는 그 여하구가 새로 들어오자 역시 하숙집 인싸들은 격하게 환영해 주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뉴페이스 친구를 A라고 하겠습니다. 2학기 개강 파티와 뉴페이스 환영 파티를 한다고 또 2주 동안 정말 미친 듯이 또 마셨죠. A는 정말 재미있는 친구였습니다. 술을 잘 마시지는 못했지만 술자리를 좋아해서 그랬는지 하숙집 분위기에 빠르게 적응하더군요. 그래서인지 짧은 시간 안에 다른 여하구들보다 더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저와 유머 코드가 잘 맞아서 식사와 술자리에서 서로 장난을 치기도 하고 강의 시간이 같은 날은 학교에 같이 가는 등
그 당시엔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숙집 멤버 중 저랑 동갑이었던 친구 한 명이 A를 좋아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지금부터 A를 좋아하는 친구는 B라고 칭하겠습니다. B의 선언을 들은 하숙집 남학생들은 모두 하나가 되어 B를 밀어주겠다. 기필코 너희는 커플이 될 것이다. 라며 의지를 다졌고 저 역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응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불편할 정도로 그 둘을 밀어줬습니다. 하숙집 식사 시간에 일부러 늦게 가서 둘만 있게 하거나 술안주를 사올 때 둘만 보내거나 하는 식으로요. 그런데 A는 이게 불편했는지 B와 단둘이 있는 순간을 피하려고 저를 이용하더라고요. 저에게 식사 시간에 일찍 오라고 하거나 제 식사 시간을 묻고 식사 시간을 맞춰오거나 술안주를 사러 갈 때 저를 불러 셋이 가거나요. 저는 당연히 A와 B가 덜 친해서 편한 나를 불렀나 보다라고 생각했죠. 한 달 뒤 하숙집 멤버들이 오랜만에 다 같이 모여 술집을 가기로 했습니다. 이날 남자들은 다 같이 결의를 했습니다. 오늘이다. 오늘은 기어코 커플을 만든다. A와 B를 꼭 이어주고 말겠다라고요. 그렇게 다 같이 학교 앞 술집에 갔는데 다들 술을 너무 많이 마셔버렸습니다. 커플이고 나발이고 힘드니까 집에 가자고 하면서 집에 가려는데 A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 몸을 가누지 못하더군요. 누군가 부축을 해줘야 할 정도였습니다. 자연스럽게 B가 A를 부축해주면서 다 같이 하숙집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A가 뭐야 머리 아파 뭐야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야 펄떡이 빼고 다 나가봐 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갑자기 다들 조용해졌어요. B도 곤란해하더라고요. 왠지 제가 한마디 해야 할 것 같아 한마디 했습니다. 아이고 A야 많이 취한 것 같다. 어서 집에 가자. B는 A 잘 부축하고 라고 하니 그나마 수습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하숙집에 돌아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도 씻고 눕는데 아래층에서 B와 다른 형들이 말하는 소리가 창문으로 들리더라고요. 제 방이 1층이고 아랫방은 B가 사는 방이었거든요. 그래서 조용한 날에 창을 열어두면 아래층 소리가 잘 들렸습니다. 자, 선배님이 B야, A가 펄떡이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어떡하냐? 아, 어떡하지? 모르겠어요. A가 펄떡이 좋아하는 것 같긴 했는데 진짠가 보네. 뭐 이런 대화였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다들 한숨을 쉬는데 저도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A가 나를 좋아하나? 그동안 B를 피한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그런 행동을 한 건가? 아니 나를 좋아하냐고 직접 물어서 확인해 봐야 하나? 어떻게 알아낼 방법이 없을까? 라고 생각하다가 잠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A에게 물어보면 쉬웠을 텐데 어린 마음에 겁이 났던 것 같아요. A가 나를 좋아한다고 하면 B를 배신하는 기분이 들고 A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면 A와 제 사이가 어색해질 것 같았죠. 저에겐 A와 B 모두 소중한 친구였거든요. 끝나지 않는 고민들이 계속 머리를 맴도니 A를 마주칠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불편하니까 장난도 잘 안 치게 되고 대화도 뜸해지다 보니 친했던 A와도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고민하다가 한 1, 2주가 지났을까요? 갑자기 A에게서 3만 원만 빌려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내가 2배로 돌려줄게 라고 농담하며 빌려가는 A. 저는 돈을 빌려주고 뭐 돈 갚을 필요는 없으니 밥을 사달라고 할까 아니면 술을 사달라고 할까 이렇게라도 단둘이 이야기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어떻게 하지? 또 고민만 하다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침밥을 먹으러 눈을 비비며 하숙집 식탁에 앉았는데 하숙집 대장 누나가 이러는 겁니다. 니네 그거 아냐? A 남자친구 생겼다는데? 근데 B가 A 좋아하지 않았냐? 이 순간 제 머리를 누가 망치로 후려친 것처럼 멍하더라고요. 남자친구? 갑자기? 이어서 대장 누나가 말하길 얼마 전에 시작한 학생회에서 어떤 선배가 고백해 만나게 됐다고 하더군요. 저와 하숙집 멤버들은 침울해하는 B를 달래주었고 연애와 학생회에 집중하게 된 A는 하숙집에서 마주치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2학기가 끝나고
A는 하숙집에서 나가 기숙사에 들어갔더라고요. 이후에 저도 군대에 갔고 A와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역하고 가끔 하숙집 멤버들을 만났지만 A와는 연락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와 연락하고 지내던 하숙집 멤버들도 취직 준비 중 멀어지게 되어 이제는 연락하는 사람이 없네요. 이후로 A를 만난 적이 없지만 지금도 가끔 궁금합니다. A는 저를 좋아했던 걸까요? 아닐까요? 뭐 어찌되었든 잘 지내고 있겠죠? 그리고 하숙집은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에 철거되고 원룸이 들어왔습니다. 가끔 정말 미쳐있던 대학 시절이 그리워서 그 하숙집을 가보고 싶지만 찾아볼 수 없게 되어 아쉽네요. 신청곡은 싸이의 언젠가는입니다.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3만 원은 받으셨어요?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받았어요? 받을 생각 없었어도 받을 생각 생기지 않았을까? 나중에는? 노래 듣겠습니다. 싸이의 언젠가는 이었습니다.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꽤 오래된 일입니다. 군대를 제대한 지 한 달도 채 안 되었을 때였어요. 친구들 중 제가 가장 먼저 제대했는데 그날도 아침부터 모쏠 아다와 놀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화성에 계신 아버지 사업장에 놀러 가려고 버스를 탔고 그때 생긴 일이에요. 버스에서 내리며 휴대전화를 꺼내려고 뒷주머니를 만져봤는데 없는 겁니다. 이미 떠나는 버스를 잡으려 했지만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포기하고 아버지 사업장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사무실에는 운동선수 출신이라 성격이 불같았지만 그래도 나름 저랑 친했던 직원 형이 있었습니다. 저는 형에게 곧바로 휴대폰을 잃어버린 상황을 이야기하며 이럴 땐 어쩌죠? 하고 물었죠. 그러자 형은 대수롭지 않은 듯 사무실 전화로 네 휴대폰에 직접 전화해봐 라고 권유하셨어요. 솔직히 저는 아무도 받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제가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고 거기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앞자리에 승객이 2명 있긴 했지만 그분들이 제 휴대폰을 챙겼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그래도 형의 거듭된 권유에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음이 들리는 동안 저도 모르게 온 신경을 집중했죠. 그런데 뜻밖에도 누군가 받았습니다. 제 또래처럼 들리는 여성의 목소리였어요. 여보세요? 라고 하시길래 저는 반가운 마음에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휴대폰 주인인데요. 혹시 파출소나 근처에 보이는 가게 있으시면 맡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그녀의 말이 저를 완전히 당황하게 했어요. 수원역 앞 파리바게트 아세요? 예, 알죠. 그럼 금요일에 시간 괜찮으세요? 예? 금요일이요? 그때가 화요일이었는데 그 말은 무려 나흘 동안 휴대폰을 못 쓴다는 뜻이었거든요. 제가 망설이자 상대방은 웃음을 참는 듯 재미있다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때 술 한 잔 사주시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피가 얼어붙는다고 해야 할까? 뇌의 혈액이 잠깐 멈춘 건지 아니면 과하게 흘러서 그런 건지 생각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저는 입을 벌린 채 멍청한 표정으로 형을 바라봤어요. 그러자 형이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느끼셨는지 굳은 얼굴로 다가오며 무슨 일인지 말해보라고 하셨고 저는 방금 전 있었던 짧은 통화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렸죠. 아니, 술을 사주면 폰을 준다는 거잖아요. 수원역 앞이 어떤 곳인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거기는 연인들 데이트 장소로도 참 좋잖아요? 전 이 상황이 믿기지가 않아서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형이 서둘러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형을 따라 나섰고 바로 앞에 주차된 형의 차에 올라탔어요. 형은 다급하게 시동을 걸면서 본인 휴대폰을 저에게 건네주시고는 야, 정신 나간 자식이 대가를 요구한다고? 지금 당장 거기로 갈 테니 기다리라고 해!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은 바로 출발했고
저는 형의 그 박력 때문에 혼수 상태가 된 채로 전화를 다시 걸었습니다. 다행히 그녀가 금방 전화를 받았고 저는 저 아까 통화 드렸던 사람인데요. 그 휴대폰 주인입니다. 지금 찾으러 갈 테니 조금 뒤 버스역으로 나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녀는 웃음을 참는 듯한 목소리로 알겠다고 답했는데 옆에 누군가와 함께 있는 느낌이 들었죠. 원래라면 15분쯤 걸릴 거리 형이 분노의 질주를 펼친 덕분에 5분 만에 발안역에 도착했습니다. 형은 차를 세우며 펄떡아 전화 다시 걸어봐. 어떤 자식이야 대체? 라고 거칠게 말씀하셨죠. 저는 형님이 시키는 대로 전화를 다시 걸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전화를 받자마자 저기 지금 제가 보이세요?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봤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2명의 여성이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 전기 충격이라도 받은 듯 몸이 굳었어요. 정말 미인이셨거든요. 배우 차정원 씨 느낌의 청순한 분위기를 풍기는 분이셨는데 옆에 계신 친구분도 상당히 아름다우셨어요. 저는 즉시 못쏠 특유의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그 두 분이 저에게 다가오는 것만으로도 마치 사자에게 멱살을 잡힌 너구리처럼 팔다리가 마비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런 외모였습니다. 웃음을 머금고 저에게 다가오던 그분은 제가 왜 그렇게 서둘러 왔는지 궁금했던 모양이라 깜빡이는 눈으로 제가 무슨 말을 할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갑자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도통 몰랐습니다. 도대체 이럴 땐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형님의 걸걸한 외침이 들렸어요. 펄떡아! 핸드폰 빨리 받아와! 여기 차 오래 못 세워! 저는 뭔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형님과 저를 번갈아 보더니 휴대폰을 제게 조심스레 내밀었어요. 저는 거의 고라파덕 같은 멍한 얼굴로 휴대폰을 낚아채고는 뒤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러자 형님이 저에게 뭐 잊은 거 없냐는 식으로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야, 고맙다고 인사는 해야지. 잠깐 맡아주셨잖아. 뒤늦게 감사 인사 정도는 해야겠다 싶어서 돌아봤는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웃음이 넘쳤던 그녀의 표정이 완전히 식어 있었습니다. 마치 이 찐따는 뭐지? 라는 식으로 황당하다는 눈빛이었고 옆 친구분도 미간에 잔뜩 주름을 잡고 계셨죠.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무를 수가 없어서 서둘러 차에 올라탔습니다. 창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조수석에 앉아있는 제 모습이 그녀들에게 훤히 보였습니다. 형이 왜 그렇게 차를 늦게 돌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수치심에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차가 출발했고 저는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한 채 간신히 사이드 미러를 봤는데 여전히 그녀들은 미동도 없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창 밖으로 점점 멀어져가는 그녀들을 바라보다가 결국 눈을 질끈 감아버렸습니다. 사실 비극은 그때부터였습니다. 형님은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야, 내가 네 핸드폰 찾아줬다. 살해는 어떻게 할 거냐? 형님은 그냥 담배 한 갑이면 돼. 같은 말로 생색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아버지 사업장 곳곳에 자랑처럼 퍼져나가면서 제가 바보같이 잃어버렸던 휴대폰을 영웅적으로 찾아주신 무용담이 되어버렸죠. 야, 펄떡아, 너 성우 덕분에 핸드폰 찾았다며? 이런 식으로요. 형님은 그 후에도 저만 보면 인자한 표정으로 핸드폰 잘 쓰고 있지? 라고 묻곤 하셨습니다. 당시엔 제가 힘이 더 강했다면 형님의 입을 다물게 했을 텐데 라는 상상을 여러 번 해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형님이 씨름 선수 출신이라 감히 어쩌지 못하고 결국 제 인생 최고의 기회가 이렇게 씁쓸한 망한 사연이 되어 인터넷을 떠돌게 되었네요. 그래도 이 이야기가 라디오에서나마 소개된다면 고마울지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청곡은 앨런 파슨스 프로젝트의 타임 신청합니다. 지금 채팅창에 아직도 솔로시죠? 라고. 아니, 고맙다고 인사는 해야죠. 왜 인사를 안 해요? 굳어버렸다고요? 너무 미인이시라. 그래도 인사는 해야지. 자동으로 나와야지. 뭐 받으면 자동으로 나와야죠. 지금 채팅창에
혹시 그 여자분 두 분이 도를 아십니까? 가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그냥 삶에 재미있는 이벤트가 생긴 거라고 생각한 거지요. 핸드폰을 주었는데 또래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고 어떤 남자일까 하면서 그냥 깔깔대면서 찾아주려고 했는데 왠지 있다가 인사도 안 하고 가가지고 화가 난 거잖아요. 아, 이거 이해를 못해 찐따처럼. 근데 놀랍게도 다음 사연이 도를 아십니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20대 펄떡이입니다. 펄디는 도 및 맨을 많이 당해 보셨나요? 저는 20살이 됐을 때 처음 자기가 그림을 그리는데 SNS에 게시할 그림을 골라달라며 말을 걸어왔던 도밋걸 님이 첫 도를 아십니까? 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제 인상이 날카롭다고 생각해서 도밋을 잘 안 당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1년에 한두 번은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제가 나름 기가 세서 도밋맨의 갑작스러운 말에 함께 어울리며 대화를 하다가 적당히 잘 빠져나온다는 점인데요. 대화는 왜 하겠냐 싶겠지만 도밋은 생각보다 라이트하기 때문에 별로 위해가 가진 않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사이비 전도 햄들인데 이들은 돈보다 신앙의 진심이라 잘못 걸리면 진짜 무섭기 때문에 사이비 전도는 늘 피합니다. 고등학생 때 이상한 할아버지가 사이비 전도하길래 예 했다가 호되게 당했거든요. 아무튼 며칠 전의 일입니다. 저는 천안역에서 환승을 기다리며 잠깐 역 밖으로 나왔습니다. 천안역 앞에 로또 명당이 있거든요. 며칠 전 그곳에서 샀던 스피또를 바꾸러 천안역을 나와 걸어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도밋걸님이 말을 걸어오는 게 아닙니까? 한쪽에 이어폰을 꽂고 있어서 대충 무시하면서 걸어가는데 집요하게 따라오시길래 한번 드러나 보자 싶어 멈췄습니다. 참고로 천안역은 도민맨들의 성지입니다. 다들 조심하시길. 아무튼 멈춰서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얼굴에서 천의 기운이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잘 풀릴 거라나 뭐 어쩌나. 근데 올 초에 휴대폰이 고장난 것부터 해서 몇 주 전엔 차 사고도 있었고 올해 운수가 너무 없길래 잘 안 풀리던데요 라고 말하고서 교환하려고 들고 있던 스피또 2장을 보여드리며 잘 안 풀려서 로또 하려고요. 혹시 저한테 천의 기운 말고 로또 당첨의 기운은 없나요? 라고 물었더니 없다고 하시더군요. 아니 꼬드기고 싶었으면 빈말로라도 있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그 길로 로또집에 들어가서 스피또 2장을 바꾸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랍쇼 도밋거리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닙니까? 아니 기차 시간이 한참 남아서 천안역 3번 출구 대맛집에서 분보 후회를 포장해 가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분보 후회는 그거죠. 그 베트남 국수. 어쩔 수 없이 그때부터 도밋걸님과의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포장 주문을 가지러 가며 도밋걸님과 함께 걸으며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됐는데요. 천의 기운이 보인다는 그 똑같은 소리를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 떨어질 기미가 안 보이는 그 도밋걸에 장난기가 발동한 저는 오히려 역으로 포교를 해보려고 한번 했습니다. 천의 기운을 아시냐는 질문에 사실 제가 기독교라 모태신앙이거든요. 혹시 예수님을 아시나요? 하나님을 역으로 전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완전 모태신앙인데 어머니가 저를 뱃속에 품고 있었을 때부터 주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을 아냐는 제 질문에는 도밋걸님은 능청스럽게 알죠. 하나님 예수님 뭐 그런 거 알죠. 라고 하시더군요. 뭐? 하나님 예수님을 안다고? 저는 빈틈의 시를 보았습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을 아시는데 천인이 그런 소리를 하세요? 저의 공격에 도밋걸님은 천을 아냐며 그냥 단어만 듣고 그러는 것 아니냐는 말과 근데 실제로 믿으세요?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저의 신앙심을 무시하는 도밋걸 더더욱 굳은 신앙심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럼요. 저는 모태신앙이라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 응애 하며 주님을 느꼈습니다. 주님은 늘 저의 곁에 계세요. 꼭 예수님 믿으세요. 언제부턴가 말이 없어지신 사실상
제가 계속 말을 하느라 말을 하지도 못하신 도미걸님은 저의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 이후 조금의 침묵을 가지시다 신앙생활 잘하세요 라는 짧은 말을 끝으로 걸어왔던 길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인생 처음으로 도민맨을 물리쳤다는 뿌듯함과 함께 대존맛 분보 후회를 포장해서 집으로 무사히 돌아갔답니다. 만약 퇴치하기 힘든 도민맨이 붙는다면 한번 따라해 보시길. 신청곡은 여자아이들의 오마이갓 부탁드립니다. 종교 승리를 하셨군요. 제가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도민맨들이 아무한테나 말을 걸지 않는다. 도민맨들이 말을 거는 인상을 가진 사람이 있다. 굉장히 피곤해 보이고 뭔가 좀 양의 기운보다는 음의 기운이 느껴지는 그런 분들한테 주로 말을 건다고 하더군요. 저는 삭발 전에는 많이 왔었는데요. 삭발 후에는 한 명도 안 왔어요. 무슨 차이인지는 모르겠어요. 진짜로.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아이들의 오마이갓이었습니다. 다음 사연은요. 오랜만에 소울푸드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매일 운전을 하며 펄밤을 애청하고 있는 28살 펄떡이입니다. 펄디의 어릴 적 소울푸드는 무엇인가요? 저의 어릴 적 소울푸드는 바로 청국장입니다. 저는 제 또래 친구들과 맞지 않게 어렸을 때부터 쿵쿵한 냄새가 가득한 청국장을 정말 좋아하는 꽤 성숙한 입맛을 가지고 있더랬죠. 때는 초등학교 4학년. 저의 부모님께서는 맞벌이로 낮에 나가셨다가 밤늦게 들어오시기에 보통 아침에 어머니께서 저녁까지 미리 차려놓으시고 출근을 하셨더랬죠.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니 식탁 위에는 제가 좋아하는 청국장과 함께 맛있게 먹으라는 어머니의 작은 쪽지가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절 잼민이로서 열심히 뛰어놀다 들어왔기에 배가 고파서 허겁지겁 청국장을 데피고 밥솥에서 뜨뜻한 밥을 푸며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입맛을 다시던 중 문득 잊고 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젠장! 오늘은 피아노 학원을 가는 날이었던 겁니다. 황급히 시간을 보니 5분 뒤 레슨 시작이었습니다. 다행히도 피아노 학원은 저희 집 앞에 있는 상가에 위치해 있었고 당장 뛰면 늦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몹시 허기가 졌기에 눈앞에 따끈한 쌀밥과 청국장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초등학교 4학년 10살 남짓한 저는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돌발 행동을 저지르고야 말았습니다. 커다란 양푼에 밥과 따끈한 청국장을 야무지게 얹어서 그걸 들고 학원으로 뛰어갔습니다. 다행히 학원에는 늦지 않았고 모든 선생님들께서는 모두 레슨 중이었기에 청국장을 학원으로 반입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행이다를 외치며 선생님이 오시길 기다리며 피아노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레슨실에서 청국장을 비비며 크게 한술 뜨며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앞뒤로 울려 퍼지던 학우들의 연주를 들으며 먹었던 청국장은 어찌나 맛있었는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저의 폭풍 식사와 함께 피아노 학원은 금세 청국장 냄새로 가득 퍼졌고 공룡 치킨, 떡볶이 같은 분식을 주식으로 삼던 나약한 잼민이들이 결국 쿰쿰한 청국장 냄새를 버티지 못하고 선생님! 떡 냄새 나요! 선생님! 숨쉬기가 힘들어요! 등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고 냄새의 근원지를 찾던 원장 선생님은 곧 제가 있는 레슨실의 문을 여시고 난생 처음 보는 광경에 놀람을 금치 못하며 펄떡아 뭐 하는 거니? 당시 무엇이 잘못된 건지 몰랐던 저는 선생님의 반응에 되려 놀랐더랬죠. 그 덕분이었을까요? 저는 혼나지 않았고요. 얼마 남지 않았던 청국장을 비울 수 있었습니다. 이후 빈 그릇째 학원 밖에 덩그러니 놓으며 피아노 학원 청국장 테러 사건은 막을 내립니다. 쓰고 나니 소울푸드 사연보다는 괴인 사연에 가깝네요. 10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저희 가족은 청국장을 먹을 때면 그때 이야기를 꺼내 놀리곤 합니다. 물론 아직도 청국장 좋아합니다. 그 사건 이후로도 말이죠. 저의 소울푸드이기에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펄디. 그럼 비타오스!
신청곡은 그 시절 피아노를 배우며 가장 치고 싶었던 곡인 히사이 시조의 돌아갈 수 없는 날들입니다. 청국장 맛있죠. 저 파주 살 때 진짜 거기 이름이 뭐더라, 내가 검색해봐야겠다. 진짜 맛있는 청국장 집이 있었거든요. 그 파주가 장단콩으로 유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두부집이나 청국장집이 많았었는데 어딘지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청국장, 그래, 구산 이쪽이었는데 여기다. 구산정. 그 혹시 일산 파주 쪽에 사시면은 구산정을 꼭 가시오. 구산정. 정말 여기 맛있습니다. 여기 그 청국장하고 그 나물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리밥에다가 그 나물들 넣고 청국장 좀 넣고 고추장 넣고 참기름 넣어서 싹싹 비벼 먹잖아요. 이거 못 참습니다. 구산정 추천드립니다. 파주 쪽에. 아우, 침 고이네. 노래 듣겠습니다. 히사이 시조의 돌아갈 수 없는 날들입니다. 자, 다음 사연은요. 사소한 고민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37살 된 결혼 5년차 펄떡이입니다. 항상 운전할 때, 집에서 설거지할 때 주펄님의 목소리와 함께 하곤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에게는 사소한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니, 사소하지 않고 중요한 고민 같기도 하네요. 그것은 바로 다음 달 출산 예정인 저의 아이의 이름을 지어야 아니, 이게 사소한 고민이라고요? 다음 달 출산 예정인 저의 아이의 이름을 지어야 한다는 메인 퀘스트를 아직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임신 첫 달째부터 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한글의 모음과 자음을 거의 모든 확률로 배치해 보았고, 영어 이름, 순우리말, 그리고 저희 가정 또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교회 이름까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아직 마음에 드는 이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꼼꼼하고 예술적 감각이 남다른 저의 아내 역시 이름만큼은 아빠가 지어야 한다며 저에게 빨리 이름을 내놓으라고 하네요. 일단 저는 이름이 너무 평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감은 조금 둥글둥글하고 귀여웠으면 합니다. 어디 좋은 이름 없을까요? 이상 전혀 사소하지 않은 고민 사연 적어봅니다. 아이는 남자아이입니다. 신청곡은 재즈를 사랑하는 펄형을 생각하며 올해 그래미 5관왕을 차지한 재즈 보컬리스트 사마라 조이의 Can't Get Out of This Mood입니다. 아니, 성이라도 알려주셔야지. 그 성이 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이 부드러워지고 그걸 붙일 수가 있는데, 이거 참, 성을 모르는데 이름만 지어서 주면 어떡합니까? 전 이제 주씨잖아요. 주씨는 잘 안 붙어요. 뒤에 뭘 붙여도 뭔가 웃겨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쉽지 않은데 어떤 성인지 참.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요즘 이름 트렌드를 좀 찾아봤거든요. 2024년 대한민국 이름 순위 신생아들,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지우, 1등이 지우, 2등 민준이, 3등 서윤이. 이거는 섞였구나. 남자 여자 섞였구나. 아무튼 보면 서연이, 4위가 서연이, 5위 서준이, 6위 민서, 7위 서현, 8위 하윤, 9위 도윤, 10위 시우입니다. 서자가 참 많이 들어갔네요. 그러면은 약간 유니크하면서도 부드러운 걸 원하시니까 서는 빼야겠네. 요즘엔 서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게요. 나중에는 진짜 그렇게 되겠네요. 김서준 할아버지 진료실로 들어가실게요. 이렇게요. 진짜 뭐 이예준 할아버지 이름이 너무 요즘 이름이네. 그러네. 이중 모음이 많은 것도 특징이네요, 요즘에. 글쎄요. 근데 이게 한 달 전 사연이라 이미 나왔을 수도 있어요. 성을 알려주시면은 제가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름 잘 짓습니다. 근데 성이 없어서 지금 못 짓겠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그래미 5관왕을 차지한 재즈 보컬리스트
사마라 조이의 Can't Get Out of This Mood 한번 들어볼까요? 노래 나오는 동안 제가 또 이 장면이 꽂혀가지고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옛날에 정말 웃으면서 봤던 짤을 하나 찾았어요. 졸라 세 보이는 남자 이름 모음이라고. 졸라 세 보이는 남자 이름을 모아놓은 짤인데요. 좀 몇 개 읽어드리겠습니다. 서팔광, 황지필, 박두창, 사마철, 주광창, 두만식, 마춘동, 유확표. 요즘엔 이런 요즘에는 잘 못 본 것 같은데 너무 멋있는데. 엄덕구, 오길석. 장난 아니다 진짜. 이런 느낌 어떠신지요? 좀 이렇게 세게 가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 개명 신청자 명단도 진짜 웃긴 거 봤었는데 뭐 동싸개도 있었어. 동싸개 진짜로. 그리고 저기 뭐지? 그때 기억나는 게 뭐 조까치도 있었어요. 진짜로 조까치도 있었고요. 왜 굿바이 있었어. 굿인데 이름이 빠이야. 굿바이도 있었고 그 되게 유명한 할머니 이름 그 이름이 을련인데 성이 석씨야. 석을련. 뭐 그런 이름들도 있었고. 근데 이름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이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오늘 마지막 사연입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펄이 빛나는 밤 듣다가 카페 알바에게 호감 표시하는 법을 듣고 제 이야기가 생각나서 사연 보내봅니다. 일단 예전에 카페 알바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법이라는 그 카페 알바를 오래 하신 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이 있었는데 본인을 각인시키는 방법이 일단 같은 메뉴를 주문하고 받을 때 인사만 잘해도 각인이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만 하고 그냥 똑같은 거를 계속 주문하면은 기억하게 된대요. 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뒤는 아마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고요. 때는 2021년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 대학생이었던 저는 캠퍼스 라이프를 하나도 못 즐기고 집에서 온라인 강의만 듣던 그런 저주받은 학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른 날과 다를 것 없이 노트북으로 온라인 강의를 듣던 저는 커피가 너무 마시고 싶어졌습니다. 한 잔을 배달시키지도 못하고 카페까지 나가기도 귀찮던 저는 얼마 전에 엄마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 안에 카페가 생겼는데 가격도 엄청 싸고 관리비로 나가니까 한번 가봐 라고 하셨던 말이 딱 생각이 났습니다. 곧장 머리도 감지 않은 상태로 모자만 푹 눌러쓰고 슬리퍼 차림으로 아파트 안에 있는 카페를 향했습니다. 카페에 들어가서 저는 메뉴판을 보고 엄청 싼 메뉴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바닐라 라떼로 결정하고 주문을 하려는 순간 알바생을 보고 한 번 더 놀랐습니다. 긴 생머리에 흰 피부, 큰 눈을 가진 너무너무 이쁜 여성분이 주문을 받고 계셨습니다. 약간 배우 이주빈님을 닮은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스 바닐라 라떼 한 잔이요 라고 주문을 하였고 알바생분은 아파트 동호수와 이름을 말하면 계산이 된다고 해서 저는 아파트 동호수와 저의 이름을 말하였습니다. 진짜 좋은 아파트다. 저는 커피가 나올 동안 초라한 저의 모습을 보이기 싫었던 저는 카페 구석자리에 가서 기다리고 커피가 나오자마자 고개를 푹 숙인 채 커피를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와서 커피를 마시면서도 알바생분 얼굴이 생각이 나면서 초라했던 저의 모습도 같이 겹쳐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게 자책을 하던 중 옛날에 봤던 시라노 연애 조작단이 생각이 났습니다.
영화에서 카페 알바에게 고백을 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같은 시간에 가서 같은 메뉴를 시키면서 결국에는 고백에 성공하는 그런 장면이 생각난 저는 영화 속과 똑같이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매일 카페가 문을 여는 시간인 아침 9시에 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온라인 수업이라 1교시라도 수업 30분 전에 일어나 곧장 수업을 듣던 저는 아침 8시에 일어나 샤워를 하고 옷을 깔끔히 차려입고 9시에 맞춰 카페를 향했습니다. 카페에는 역시나 너무나도 아름다운 알바생분께서 카페 영업을 준비 중이셨습니다. 저는 아이스 바닐라 라떼를 시키고 저의 동호수와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렇게 3주 동안 저는 매일 아침 9시에 카페에 가서 아이스 바닐라 라떼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카페에 가서 주문을 하고 동호수와 이름을 말하려던 순간 알바분께서 704동 306호 아무개 맞으시죠?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너무 몰라서 네 맞아요 라고 말을 하였고 속으로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 다음날이 되고 카페에 갔을 때 알바생분께서 저를 알아보시고 아이스 바닐라 라떼 맞으시죠? 라고 먼저 말을 걸어주셨고 제자리 걸음만 하는 중이라 생각했던 저는 드디어 한 발짝 나아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해 다음 날에는 9시가 아닌 8시 30분에 카페에 갔습니다. 너무 일찍 가지 말지. 알바생분께서는 올려진 의자를 내리던 중이셨고 저는 그걸 보고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을 하고 같이 의자를 내렸습니다. 의자를 내리면서 저는 형식적인 질문인 알바는 언제부터 하셨어요? 하였고 알바분께서도 형식적인 질문인 혹시 학생이세요? 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저는 네, 저는 대학교 2학년이에요. 라고 답을 하였고 알바분께서는 그러면 제가 누나네요. 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누나는 저보다 2살 더 많았습니다. 그렇게 같이 의자를 내리면서 형식적인 대화를 했습니다. 다행히 의자를 내리는 육체적 노동이 함께 했기에 어색하진 않았습니다. 의자를 내리고 주문대로 와서 누나는 자연스럽게 아이스 바닐라 라떼를 만들어 주었고 이제는 계산을 할 때에도 더 이상 동호수와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계산을 해주셨습니다. 확실히 한 발짝이 어려운 거지 그 다음 걷고 뛰는 것은 쉽지 않은 것처럼 저는 빠르게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학기가 끝나고 방학이 시작되고 저는 방학 동안 서울을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으면서 미술관을 가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주호민 작가님 그때 호민과 제왕 전시회도 너무 잘 봤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침부터 사진을 찍으러 가지 않지만 뭐라도 이야기거리가 되기 위해 카메라를 어깨에 걸친 상태로 카페에 가서 손님이 오기 전까지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누나랑 저는 매일 아침 2번째 손님이 오기 전까지 대화를 하면서 길게는 20분, 짧게는 5분 이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누나가 직접 사진 찍을 장소도 추천해주고 맛집도 추천받으면서 저는 서울 곳곳을 사진 찍으면서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은 사진 찍으러 서촌으로 간다고 말을 하였는데 누나가 거기에 맛있는 에그타르트 집 있다고 꼭 가보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서촌에서 사진을 찍으며 다니던 중 누나가 말했던 에그타르트 집을 찾아갔습니다. 역시 유명한 곳이라 그런지 줄도 길었습니다. 그래도 누나가 추천해 준 곳이기 때문에 먹어보고 싶어서 땡볕에 줄을 서면서 제가 먹을 것과 누나에게 줄 에그타르트를 샀습니다. 저는 카페가 끝나는 시간인 5시에 맞춰서 카페에 찾아갔습니다. 누나는 카페를 정리하던 중이었고 저는 주문대에 가서 누나 이거 에그타르트인데 추천해 주신 거 감사해서 하나 사왔어요 라고 말을 하면서 에그타르트를 주었습니다. 누나는 너무너무 고맙다며 잘 먹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카페를 갔을 때 누나가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며 바닐라 라떼는 자기가 사겠다고 하고 대화를 하였습니다. 대화를 하던 중 누나가 8월까지만 알바하고 그만둔다고 말을 하였고 그 말을 들은 저는 8월 안에 승부를 봐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8월 마지막 주 누나가 마지막 일하는 날에 저는 누나가 좋아하는 서촌에 있는 에그타르트 집에 가서 에그타르트 4가지 맛을 사고 선물 박스 위에 포스트잇을 붙이기로 하였습니다. 포스트잇에는 누나 그동안 재미있었어요. 혹시 심심하시면 연락 주세요. 혹시 남친 있으시면 죄송해 까지 쓰고
그때 정신이 나갔었는지 유머를 해보겠다고 다음 문단에는 요구르트를 썼습니다. 혹시 남친 있으시면 죄송해 요구르트. 그렇게 쓴 포스트잇과 함께 카페가 끝나는 시간인 오후 5시에 가서 누나에게 에그타르트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집에 와서 저는 전화 추압을 기다리는 수험생 마냥 핸드폰만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땡땡아 미안해. 나 남자친구 있어. 그동안 나도 너무 즐거웠어. 에그타르트 너무너무 고마워. 카톡 추가해서 나도 기프티콘 보내줄게. 너무 고마워.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반지도 안 끼고 있어서 누나가 남자친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카톡을 보니 누나 프로필에는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너무 큰 슬픔에 잠긴 저는 그 이후로 지금까지 그 카페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에게 들어보니 지금 카페는 그때보다 더 잘 되고 계산 방식도 지문 인식으로 바뀌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방법은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장담을 못합니다. 그리고 잘 안 되면 단골 카페 하나는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뜨거웠던 여름날, 아름답던 서울의 풍경과 뜨거웠던 사랑을 위해 노력했던 모습이 생각나네요. 신청곡은 히사이시조의 서머 신청합니다. 자, 이거 그래도 각인시키기는 성공했네요. 아, 사연자 때문에 지문 인식으로 바뀌었다고요? 말이 심하네. 아이고 참, 무슨 말씀이세요? 아, 에그타르트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신청곡은 히사이시조의 서머고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도 정말 즐거운 사연들 잘 읽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번이었습니다.